도시에서 산다는 핑계로 결국 나에게 떠넘겨졌다. 시어머니 생신을 일주일 앞두고 전화가 걸려왔다. 큰며느리였다.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보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생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은 도시에 살아서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로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의 속뜻을 알고 있었다. 시골에서 자란 내가 이런 일에 더 익숙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있었다. 마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시골 마당은 벌써부터 분주한 분위기였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생신상 차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몇 명이나 올 것인지, 상차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큰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6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어오면서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매번 이런 식으로 큰일들이 내게 떠넘겨질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은 없었다.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였으니까. 거절할 권리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큰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난 후 나는 셋째 며느리에게도 연락해 보았다. 혹시라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부엌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형님들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다. 어이가 없었다.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며느리도 있고 셋째 며느리도 있는데 왜 둘째 며느리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그래, 올해도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구나. 큰며느리는 도시에 산다는 핑계로 빠져나갔고 셋째 며느리는 동생이라 윗사람들이 하라고 한다. 혼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 하지만 동시에 나는 셋째 며느리가 부러웠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6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성격 때문일까? 나는 언제나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것을 떠안았다. 그것이 둘째 며느리의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서러울 뿐이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다. 결국 장보기부터 모두 내 몫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다.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음식들을 위한 재료들을 사야 했다. 고기, 생선, 야채, 과일까지. 한 사람이 들고 오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요리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했다. 친척들, 동네 분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명은 넘을 것 같았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웠다.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갔다. 다른 며느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일상을 즐기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발걸음도 느려졌다. 집까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는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더 걱정이었다.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언제까지 요리를 해야 할까?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장바구니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뜨거운 불길과 싸우며 서러운 마음만 커져갔다. 장에서 사온 재료들을 정리하고 나서
바로 요리에 들어갔다.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생신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볶고 생선을 구웠다. 한 가지 요리가 끝나면 또 다른 요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불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욱 지쳐갔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그것만이 눈물의 이유는 아니었다. 6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부엌 한 구석에서 5살 된 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아이의 눈빛이 걱정스러웠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아이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다. 요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몇 번씩 부엌으로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건 좀 더 짜게, 저건 좀 더 달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지시들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시키는 대로 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땀을 흘리며 불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딸이라는 이름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시누이는 생신 당일에도 안방에 팔짱을 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하면서도 가끔씩 안방을 힐끗 바라보곤 했다. 그곳에서는 시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시누이는 결혼 후 친정으로 자주 방문하였다. 그녀에게는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부담이나 의무감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보였다. 딸이니까, 출가 외인이니까. 항상 그런 이유들로 모든 일에서 빠져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일에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 생신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며느리인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딸인 그녀는 왜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다. 딸은 손님이고 며느리는 일꾼이었다. 시누이와 나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천지 차이였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딸이었고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며느리였다. 같은 여자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불공평한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더욱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가 외면한 자리에서 나 혼자만 남겨졌다. 오전 내내 요리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부엌 한켠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허리는 아팠다.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다리도 저리고 어깨도 뻐근했다. 그런데 쉬고 있는 나를 본 시어머니가 또 할 일을 시켰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눈가를 훔쳤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너무 힘들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다. 왜 나만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5살 된 딸아이가 내 곁으로 와서 물 한 컵을 건넸다. 목이 말랐다는 걸 알았던 것일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이 작은 아이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이 아이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 구석에서 잠깐 쉬는 시간조차 미안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 한계였다. 조금이라도 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오래 쉴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제 또 부를지 모르니까. 짧은 휴식 시간마저 마음 편히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서러웠다.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엔 더 큰 짐이 얹혀졌다. 드디어 생신상이 모두 차려지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친척들과 동네 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차려진 상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한다는 말이 손님들 앞에서 나왔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기쁘기도 했고 서러우기도 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좋았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 나에게 맡기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칭찬은 때로는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했다. 손님들도 음식을 맛보며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봤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막내 며느리가 다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의 칭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런 일들은 모두 네가 맡아서 하라는 뜻이었다. 한번 잘하면 계속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며느리의 운명이었다.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이 기대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환한 웃음으로 칭찬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으리. 생신상이 모두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나는 지친 몸으로 방에 들어왔다.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하루 종일 엄마가 바쁘게 일하는 것을 지켜본 아이도 피곤했을 것이다. 작은 얼굴에 편안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이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만 했다. 장보기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시집가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며느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자로 키우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견뎌야 하고 더 강해져야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다. 낮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목소리들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이런 고요한 시간에만 나는 진짜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딸아이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이 작은 존재가 내게는 모든 희망이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다.